신주인수권부 사채 완전 정복 1강. BW란 무엇일까? CB와 무엇이 다를까? 전환사채 완전 정복 1강부터 10강까지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전환사채와 함께 주식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즉 BW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처음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어를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BW를 배우기 전에 전환사채 편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이라는 약자의 원래 뜻입니다. 오늘 먼저 이것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0이. 영어로는 convertible bond라고 합니다. 영어 철자로는 convertible bond입니다. convertible. 무슨 뜻일까요? 전환할 수 있는 또는 바꿀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본드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컨버터블 본드를 그대로 풀어보면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 됩니다. 무엇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약자도 아주 쉽습니다. 컨버터블의 첫 글자 C, 본드의 첫 글자 B, 그래서 CB입니다. 이제 CB라는 말을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컨버터블, 전환할 수 있는, 본드, 채권, 컨버터블 본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그래서 CB, 이렇게 뜻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공부할 BW는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Bond with Warrant, 영어 철자로는 Bond with Warrant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단어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본드, 앞에서 배웠습니다. 채권, with는 함께, 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 워런트. 여기서 워런트는 쉽게 말하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드 위드 워런트는 아주 쉽게 풀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채권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신주인수권 부사채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신주, 새로운 주식, 인수, 받아 사는 것, 권, 권리, 부, 붙어있다, 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 전부 연결하면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회사채, 이것이 신주인수권 부사채입니다. 그러면 약자 BW도 쉽게 이해됩니다. 본드의 B, 워런트의 W, 그래서 BW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12, 컨버터블 본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BW, 본드 위드 워런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채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CB와 BW는 비슷해 보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먼저 CB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채권이 주식으로 바뀝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그렇다면 BW는 어떨까요? BW는 채권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즉, 핵심은 채권과 신주 인수권입니다. 여기서 CB와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CB는 기차표 한 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그 기차표 자체를 비행기표로 바꿉니다. 기차표는 사라지고 비행기표가 됩니다. 이것이 전환입니다. BW는 조금 다릅니다. 기차표를 샀는데 옆에 쿠폰이 하나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쿠폰에는 나중에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채권에 별도의 권리가 붙어 있는 구조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BW 투자자는 왜 이런 채권을 살까요? 채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의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경우 정해진 조건으로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회사가 BW를 발행했습니다. 신주를 살 수 있는 가격, 즉 행사가액이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회사의 주가가 20,000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10,000원이라는 조건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는 경제적인 가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20,000원인 주식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10,000원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행사가액은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7,000원이라면 어떨까요? 시장에서 7,000원에 살 수 있는데
굳이 10,000원을 내고 주식을 살 이유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BW에서도 CB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가격과 현재 주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CB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전환가액이었습니다. BW에서는 주식을 살 권리를 행사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보통 행사가액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를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CB, 전환가액, BW, 행사가액. 아직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왜 BW를 발행할까요? 기본적인 출발점은 CB와 비슷합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채무를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일반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CB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W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BW에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일반 채권과는 다른 매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앞에서 CB를 공부하면서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새로운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주 인수권이 행사되면 새로운 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의 주식수는 그대로인데 전체 주식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분 희석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회사의 주식이 1,000만 주입니다. 그런데 BW의 신주 인수권이 행사되면서 200만 주의 새로운 주식이 발행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체 주식은 1,000만 주에서 1,200만 주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주식수가 늘었기 때문에 내 지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W도 CB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주에게 잠재적인 희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사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남아 있다면 시장은 그 물량을 잠재적인 부담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CB에서 배웠던 오버행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이제부터 BW를 공부할 때는 머릿속에 2개의 그림을 나란히 놓으십시오. 첫 번째, CB,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된다. 두 번째, BW, 채권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BW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함께 기억하십시오. CB, 컨버터블 본드. 컨버터블은 전환할 수 있는, 본드는 채권, 그래서 전환사채. BW, 본드 위드 워런트. 본드는 채권, 워런트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신주 인수권 부사채. 영어의 뜻을 알고 나면 CB와 BW라는 약자가 더 이상 낯선 암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1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CB는 컨버터블 본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두 번째, BW는 본드 위드 워런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 세 번째, CB는 전환가액, BW는 행사가액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반복하겠습니다. 컨버터블은 전환, 본드는 채권, 컨버터블 본드, CB, 전환사채, 그리고 본드는 채권, 워런트는 권리, 본드 위드 워런트, BW, 신주 인수권 부사채. 영어를 뜻으로 이해하면 약자는 저절로 기억됩니다. 이제부터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를 기초부터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 완전 정복 2강. CB와 BW는 무엇이 다를까? 전환과 권리의 차이 1강에서는 BW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BW. 영어로는 Bond with Warrant. 영어 철자로는 Bond with Warrant. 본드는 채권, 워런트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래서 BW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 우리말로 신주인수권 부사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도 영어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CB, Convertible Bond. 영어 철자로는 Convertible Bond. Convertible은 전환할 수 있는, 본드는 채권. 그래서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우리말로 전환사채입니다. 오늘 이 강에서는 CB와 BW를 바로 옆에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은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회사가 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나중에 주식수 증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면 CB와 BW가 자꾸 헷갈립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먼저 기억하십시오. CB는 전환, BW는 권리. 이 차이를 이해하면 절반은 끝났습니다. 먼저 CB를 보겠습니다. 내가 회사의 CB를 1,000만 원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환가액이 10,000원입니다. 조건을 단순하게 가정하면 1,000만 원을 10,000원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000주입니다.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가지고 있던 채권이 주식 1,000주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권 자체가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입니다. 이번에는 BW입니다. BW는 채권의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권리를 신주 인수권이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정해진 가격으로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행사 가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CB에서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꿉니다. BW에서는 신주 인수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해서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CB는 바꾼다, BW는 산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CB는 교환권과 비슷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고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주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전환. BW는 할인 구매권이 붙어있는 상품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샀는데 별도로 정해진 조건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런트, 즉 권리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나타내는 용어도 달라집니다. CB에서는 전환가액, BW에서는 행사가액이라고 합니다. CB의 전환가액은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BW의 행사가액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새로운 주식을 살 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B의 전환가액이 10,00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20,000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10,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의 경제적 매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BW도 비슷합니다. 행사가액이 10,00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20,000원입니다. 정해진 조건에 따라 10,000원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의 경제적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CB를 볼 때 현재 주가와 전환가액을 비교합니다. BW를 볼 때는 현재 주가와 행사가액을 비교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BW의 행사가액이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7,000원입니다. 시장에서 7,000원에 살 수 있는 주식을 굳이 10,000원을 내고 살 이유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경제적 요인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CB에서 배웠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BW에는 CB보다 한 단계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주 인수권 행사 대금입니다. CB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BW의 신주 인수권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때는 일반적으로 행사 가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 가액이 10,000원이고 1,000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고 단순하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주를 모두 행사하려면 10,000원 곱하기 1,000주, 1,000만 원입니다. 즉, 주식을 받기 위해 행사대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CB를 공부했던 감각 그대로 BW도 채권이 그냥 주식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BW의 핵심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BW에는 꼭 알아야 할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분리형과 비분리형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분리형은 채권과 신주 인수권을 분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채권은 채권대로, 신주 인수권은 권리대로 나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분리형은 채권과 신주 인수권이 붙어있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 BW 공시를 읽을 때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일단 BW에는 채권과 권리가 있고 구조에 따라 둘의 분리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뒤에서 다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CB가 전환되면 새로운 주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BW의 신주 인수권이 행사되어도 새로운 주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둘 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수 증가와 지분 희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의 주식이 1,000만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10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지분율은 10%입니다. 그런데 CB 전환이나 BW 행사로 새로운 주식 200만 주가 발행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의 전체 주식 수는 1200만 주가 됩니다. 내 주식은 여전히 100만 주입니다. 하지만 지분율은 10%에서 약 8.33%로 낮아집니다. 이것이 지분 희석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는 CB냐 BW냐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결국 몇 주가 새로 생길 수 있는가? 이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전환되거나 행사되지 않은 물량이 많이 남아 있다면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주식 물량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CB에서 배웠던 오버행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CB와 BW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는 단순하게 답할 수 없습니다. 발행 조건도 봐야 합니다. 금리도 봐야 합니다.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도 봐야 합니다. 조정 조건도 봐야 합니다. 발행 규모도 봐야 합니다. 누가 인수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왜 돈을 조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CB니까 나쁘다. BW니까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국 공시를 열어보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CB Convertible Bond 컨버터블은 전환할 수 있는, 본드는 채권, 따라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핵심은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 기준 가격은 전환가액, BW, Bond with Warrant, 본드는 채권, 워런트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따라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채권, 핵심은 신주인 수권을 행사해서 정해진 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 기준 가격은 행사가액,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CB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 BW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 둘 다 새로운 주식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주식이 생기는 과정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했다면 CB와 BW의 가장 중요한 구조를 이미 이해한 것입니다. 신주인수권이란 무엇일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의 정체 1강에서는 신주인수권 부사체, BW의 기본 구조를 배웠습니다. BW는 영어로 Bond with Warrant, 본드 with Warrant, 본드는 채권, 워런트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래서 BW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채권이라고 배웠습니다. 2강에서는 CB와 BW를 비교했습니다. CB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 BW는 권리를 행사해서 주식을 산다. 이 차이가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3강에서는 BW의 핵심 중에서도 딱 하나를 깊게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신주인수권입니다. 신주인수권. 이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어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아주 쉽습니다. 신주, 인수, 권. 먼저 신주. 신주는 말 그대로 새로운 주식입니다. 회사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신주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수. 여기서 인수는 그 새로운 주식을 받아 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권. 권리의 권입니다. 따라서 신주 인수권을 아주 쉽게 풀면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살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신주 인수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권리입니다. 권리는 의무와 다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나에게 유리하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불리하다면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권리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쿠폰 한 장을 줬습니다. 쿠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 회사 주식을 한 주에 10,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A 회사의 주가가 20,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장에서는 20,000원인데 나는 조건에 따라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리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는 한 주에 10,000원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그 주식이 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7,000원에 살 수 있는데 굳이 내 권리를 행사해서 10,000원에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럴 경제적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행사가액. 행사가액은 무엇일까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새로운 주식을 살 때 적용되는 기준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액이 10,000원이라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한 주를 10,000원에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CB에서는 전환가액, BW에서는 행사가액, CB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환가액, BW는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행사가액. 이렇게 단어 자체로 연결하면 훨씬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보 투자자가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공짜로 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주 인수권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쿠폰이 아닙니다.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려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행사 대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행사 가액이 10,000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1,000주를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주를 전부 행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0원 곱하기 1,000주. 필요한 행사 대금은 1,000,000원입니다. 즉 권리가 있다고 해서 1,000주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1,000,000원을 납입하고 1,000주의 신주를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CB와의 차이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CB는 이미 가지고 있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BW의 신주 인수권은 권리를 행사하면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행사 대금을 납입하고 새로운 주식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CB는 바꾼다. BW는 권리로 산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권리가 BW에 붙어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채권만 받는 것보다 나중에 회사가 성장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면 추가적인 투자 매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워런트가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 가액이 10,000원인데 몇 년 뒤 주가가 30,000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시장에서는 30,000원인 주식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리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투자 수익은 단순히 30,000원 빼기 10,000원 이렇게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BW를 얼마에 취득했는지, 신주 인수권의 취득 가격은 얼마인지, 각종 조건은 무엇인지, 행사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지, 행사 가액 조정 조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리의 기본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주 인수권에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권리가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에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가격만 봐서는 안 됩니다.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이것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 가액이 10,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2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당장 권리를 행사하면 좋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사 가능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당장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좋은 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행사 기간이 끝났다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 인수권은 가격과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신주 인수권이 행사되면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 행사 과정에서 행사 대금이 회사로 들어오는 구조라면 회사는 추가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식이 1,000만 주라고 하겠습니다. 신주 인수권 행사로 100만 주가 새로 발행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은 1,100만 주가 됩니다.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 수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전체 주식 수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지분 희석입니다. 그래서 기주주가 BW 공시를 봤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BW가 얼마 발행됐는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주 인수권이 전부 행사되면 몇 주가 새로 생기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발행 주식 수와 비교해서 얼마나 큰 물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식이 1000만 주인데 신주 인수권 행사로 10만 주가 생길 수 있는 경우와 500만 주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BW 발행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기존 주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BW라는 글자만 보고 겁먹을 것이 아니라 숫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배웠던 분리형 BW에서는 신주 인수권 자체가 채권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과 권리가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W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채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주 인수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하나의 중요한 경제적 가치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3강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주 인수권은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번째,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기준 가격이 행사 가액입니다. 네 번째, 주식을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행사 대금을 납입하고 새로운 주식을 취득합니다. 다섯 번째, 신주 인수권에는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권리가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면 기존 주주에게는 지분 희석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신주 인수권은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현재 주가와 행사가액, 행사기간, 발행 가능한 주식수에 따라 가치와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W를 볼 때 채권만 보지 마십시오. 그 옆에 붙어 있는 워런트, 즉 신주 인수권을 반드시 함께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3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 완전 정복 4강. 행사 가액이란 무엇일까? 낮아지면 왜 기존 주주는 긴장할까? 3강에서는 신주 인수권을 공부했습니다. 신주 인수권은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도 배웠습니다. 신주 인수권은 주식을 공짜로 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할 때는 정해진 가격에 따라 행사 대금을 납입하고 새로운 주식을 취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주식을 얼마에 살까요? 바로 그 기준이 행사 가액입니다. 행사 가액. 영어로는 exercise price. exercise price라고 합니다. exercise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price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exercise price, 말 그대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적용되는 가격. 이것이 행사 가액입니다. 영어를 알고 나면 훨씬 쉽습니다. BW, bond with warrant, bond with warrant. 워런트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exercise, 그리고 그때 적용되는 가격이 exercise price, 행사 가액.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전환사채를 공부했던 분들은 비슷한 용어가 하나 떠오를 것입니다. 12에서는 전환가액이 있었습니다. 12. 컨버터블 본드에서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가격, 그래서 전환가액. BW에서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가격, 그래서 행사가액. 아주 간단합니다. 12는 전환하니까 전환가액, BW는 행사한 행사가액.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행사가액은 왜 중요할까요? 아주 쉬운 숫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 가액은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한 주를 10,000원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20,000원입니다. 시장에서는 한 주에 20,000원입니다. 그런데 나는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권리가 됩니다. 반대로 현재 주가가 7,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7,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권리는 10,000원을 내야 합니다. 굳이 10,000원을 내고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매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BW를 볼 때 행사 가액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재 주가와 행사 가액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주가가 얼마인가? 행사 가액은 얼마인가? 두 가격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4강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행사가액이 처음 정해진 가격으로 끝까지 그대로 유지될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발행 조건에 따라 행사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에서 배웠던 리픽싱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리픽싱, 영어로는 refixing, 쉽게 말하면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BW에서도 발행 조건에 따라 주가 변동이나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행사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행사가액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발행 조건에 따라 행사가액이 8,000원으로 조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신주 인수권을 가진 사람은 이제 10,000원이 아니라 8,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권리자 입장에서는 행사가액이 낮아졌습니다. 주식을 더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주는 왜 긴장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행사가액이 낮아질수록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주 인수권 행사와 관련된 금액을 1억 원이라고 단순하게 가정하겠습니다. 행사가액이 10,000원이라면 1억 원 나누기 10,000원, 만주입니다. 그런데 행사가액이 5,000원으로 낮아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원 나누기 5,000원, 2만주입니다. 똑같은 1억 원인데 행사가액이 10,000원일 때는 만주, 5,000원일 때는 2만주. 행사가액이 절반으로 내려가면서 같은 금액으로 계산되는 주식수는 2배가 됐습니다. 이것이 기존 주주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행될 수 있는 신주의 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 이석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회사의 전체 주식이 100만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1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지분율은 10%입니다. 처음에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10만 주가 새로 발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은 110만 주가 됩니다. 그런데 행사가액 조정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 수가 20만 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체 주식은 120만 주가 됩니다. 나는 여전히 1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주식 수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내 지분율은 그만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BW 공시를 볼 때 단순히 BW 100억 원 발행, 이것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행사가액이 얼마인가? 행사가액 조정 조건이 있는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조정되면 발행 가능한 주식수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현재 발행 주식수와 비교하면 몇 %에 해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최저 조정가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사가액을 계속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행 조건과 관련 규정에 따라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행사가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어느 가격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행사가액이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시를 자세히 보니 조건에 따라 7,000원 수준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10,000원을 기준으로만 잠재 주식수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7,000원까지 낮아졌을 때 몇 주가 발행될 수 있는지도 같이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최대 희석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행사가액이 조정되는 이유가 주가 하락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거나 무상증자를 하거나 주식 분할을 하거나 배당이나 합병 등 여러 자본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존 권리자의 경제적 가치를 조정하기 위한 행사가액 또는 행사조건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에서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행사가액이 낮았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가 나쁘다, 주가가 반드시 떨어진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사가액 조정은 발행 당시 계약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발행 규모, 남아있는 신주인수권 물량, 행사 가능 시기, 회사의 실적, 자금 사용 목적,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다, 나쁘다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주식이 생길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매우 큰 회사에서 발행 가능한 신주가 전체 주식의 1% 수준이라면 영향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주식 수와 비교했을 때 잠재적으로 발행 가능한 신주가 10%, 20% 그 이상이라면 기존 주주는 희석 가능성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BW 공시를 보면 저는 초보 투자자에게 5가지를 확인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현재 행사가액은 얼마인가? 두 번째, 현재 주가는 얼마인가? 세 번째, 행사가액 조정 조건이 있는가? 네 번째,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최대로 몇 주가 새로 발행될 수 있는가? 이 5가지만 확인해도 BW 공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환사채와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CB에서는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같은 채권 금액으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BW에서도 행사가액이 낮아지면 같은 행사 관련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 가능한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가 보는 핵심은 비슷합니다. 가격이 낮아졌는가? 그리고 그 결과 몇 주가 더 생길 수 있는가? 결국 숫자 하나가 미래의 주식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바로 행사가액입니다. 오늘 4강을 정리하겠습니다. 행사가액, 영어로 exercise price, 권리를 행사할 때 적용되는 기준 가격입니다. 행사가액이 10,000원이라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한 주를 10,000원에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 조건에 따라 행사가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행사가액이 낮아지면 권리자에게 유리해질 수 있고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 가능한 주식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주주에게는 지분 희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CB는 전환가액, BW는 행사가액, 그리고 행사가액이 낮아지면 얼마나 많은 신주가 생길 수 있는지 반드시 다시 계산한다. BW 공시를 읽을 때 이 습관 하나만 가져도 단순히 BW라는 글자만 보는 투자자와 실제 영향을 계산하는 투자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 완전 정복 5강. 리픽싱이란 무엇일까? 행사가액은 왜 다시 낮아질까? 4강에서는 행사가액을 배웠습니다. 행사가액, 영어로는 exercise price, exercise price.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기준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리도 배웠습니다. 행사가액이 낮아지면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주주에게는 지분 희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처음 행사가액이 10,000원으로 결정됐다면 끝까지 10,000원일까요? 아닙니다. 발행 조건에 따라 행사가액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공부할 리픽싱입니다. 리픽싱, 영어로는 refixing, 리픽싱이라고 읽습니다. 영어 단어를 나누어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fix, 정하다, 고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다시라는 의미의 re가 붙습니다. 그래서 리픽싱은 아주 쉽게 말하면 가격을 다시 정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BW에서는 처음 정했던 행사가액을 발행 조건에 따라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가액 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전환사채를 공부했던 분들은 바로 연결될 것입니다. CB에도 리픽싱이 있었습니다. CB에서는 전환가액 조정, BW에서는 행사가액 조정입니다. 원리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CB는 전환가액이 바뀌고 BW는 행사가액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왜 행사가액을 다시 조정할까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BW를 발행했습니다. 처음 행사가액은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현재 주가가 7,000원까지 내려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주 인수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에 가면 7,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행사하려면 10,0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경제적 매력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발행 조건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행사가액이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리픽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 주주는 단순히 10,000원이 8,000원으로 내려갔네 라고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수는 어떻게 달라질까?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행사와 관련된 금액을 1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행사 가액이 10,000원이면 1억 원 나누기 10,000원, 만주입니다. 그런데 행사 가액이 8,000원으로 내려갑니다. 1억 원 나누기 8,000원, 12,500주입니다. 행사 가액이 내려갔더니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 가능한 주식 수가 만주에서 12,500주로 늘었습니다. 만약 행사 가액이 5,000원까지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1억 원 나누기 5,000원, 2만 주입니다. 처음에는 만주였는데 이제는 2만 주가 됩니다. 2배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에게 리픽싱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사 가액이 낮아지면 신주 인수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권리 행사의 조건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주주에게는 발행될 수 있는 신주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분 희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리픽싱이라고 해서 행사 가액이 무한정 계속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당시 조건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 방식과 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를 보면 행사 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보면 글도 길고 계산식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 기존 주주에게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최초 행사 가액. 처음 얼마로 정해졌는가? 두 번째는 현재 행사 가액. 이미 한 번 이상 조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정 조건. 어떤 상황에서 행사 가액이 바뀌는가? 네 번째는 조정 주기 또는 기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가? 다섯 번째는 최저 조정 가액. 중요합니다. 행사 가액이 내려갈 수 있다면 최대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최저 조정 가액이 중요할까요? 현재 행사 가액만 보고 잠재적인 신주수를 계산하면 나중에 리픽싱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발행 가능한 주식 수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행사 가액이 10,000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 발행 가능한 신주가 100만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시를 보니 조건에 따라 행사 가액이 5,000원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동일 금액 기준이라면 잠재적으로 계산되는 주식수가 200만 주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주는 100만 주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는 얼마나 많은 신주가 생길 수 있는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리픽싱을 공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리픽싱이라는 어려운 회계 용어나 금융 용어를 외우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로서 알고 싶은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와 지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행사가액 조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악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조정뿐 아니라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배당, 주식 분할, 합병병 등 여러 자본 거래가 발생하면서 권리 관계를 맞추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 가액이 조정됐다라는 사실 하나만 보고 매수나 매도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 조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픽싱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신주가 시장에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사 기간이 있는지,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 실제로 권리가 행사됐는지, 얼마나 행사됐는지, 아직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리픽싱과 신주 상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행사 가액이 조정됐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때 적용되는 조건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주식수가 늘어나려면 신주 인수권이 행사되고 행사 대금이 납입되고 신주가 발행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공시를 볼 때는 순서대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먼저 BW가 발행됩니다. 그 다음 행사 가액이 정해집니다. 조건에 따라 리픽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주 인수권자가 권리를 행사합니다. 행사 대금을 납입합니다. 회사는 신주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BW 발행, 행사가액 결정, 리픽싱 가능, 권리 행사, 신주 발행, 지분 희석 가능성. 이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공시가 훨씬 쉽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리픽싱 공시를 봤을 때 무엇을 계산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현재 발행 주식 수를 봅니다. 그리고 현재 행사가액을 기준으로 발행 가능한 신주 수를 봅니다. 그 다음 최저 조정가액까지 내려갔을 경우 잠재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발행 주식 수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식이 1000만 주입니다. 현재 조건에서 100만 주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식 대비 약 10% 수준입니다. 그런데 리픽싱으로 잠재 신주가 200만 주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주식 1000만 주와 비교하면 약 20% 수준입니다. 투자자가 느끼는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시를 볼 때 금액만 보지 마십시오. 주식수로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100억 원 BW. 이 말만 보면 크고 작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행 주식 대비 잠재 신주가 몇 %인가? 이렇게 바꾸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5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리픽싱, 영어로 refixing, 다시 정한다는 뜻입니다. BW에서는 행사 가액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행사 가액이 낮아지면 권리자는 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발행 가능한 신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현재 행사가액뿐 아니라 조정 조건, 최저 조정가액, 그리고 최악의 조건에서 발행 가능한 최대 주식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리픽싱의 핵심은 가격이 내려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격이 내려갔을 때 몇 주가 더 생길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BW 공시에서 리픽싱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 완전 정복 6강. 신주 인수권이 행사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오버행과 물량 부담. 5강에서는 리픽싱을 배웠습니다. 리픽싱, 영어로는 refixing. BW에서는 행사가액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리도 배웠습니다. 행사가액이 낮아지면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는 지분 희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이 실제로 행사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무조건 떨어질까요? 아니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오늘 6강에서는 신주 인수권 행사와 주가의 관계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주 인수권이 행사됐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식이 많이 생기고 그 주식이 시장에서 매도될 가능성이 커지면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신주 인수권 행사와 시장 매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10만 주의 신주를 취득했습니다. 이 순간 회사의 전체 주식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 주를 취득했다고 해서 그 투자자가 그날 바로 10만 주를 시장에 파는 것은 아닙니다. 즉, 권리 행사와 주식 매도는 서로 다른 행동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에서는 BW 물량이 많으면 긴장할까요?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주식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오버행. 영어로는 overhang. 오버행은 원래 위에서 무언가가 걸쳐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아직 시장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물량 부담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사과를 사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온 사과가 100개입니다. 그런데 창고에 사과 500개가 더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언제든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500개가 시장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물량이 나오면 사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 이런 심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도 비슷합니다.
현재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인데 BW 행사로 앞으로 200만 주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직 200만 주가 전부 시장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언젠가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버행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주 인수권자는 권리를 행사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상황은 현재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액이 10,000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20,000원입니다. 신주 인수권자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10,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은 20,000원입니다. 그러면 권리 행사에 경제적인 매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사가액이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7,000원이라면 어떨까요? 시장에서 7,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굳이 10,000원을 내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제적 이유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BW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현재 주가와 행사가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주가가 20,000원, 행사가액이 10,000원, 그리고 행사 가능한 물량이 매우 많다고 해보겠습니다. 신주 인수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앞으로 권리 행사가 늘어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가 발행된 이후 일부 투자자가 차익 실현을 위해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도 생각합니다. 이런 예상 자체가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물이 나오기 전에도 오버행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BW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의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성장성이 강하고 시장 수요가 충분하다면 추가 물량을 소화하면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주식이 100만 주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훨씬 많다면 물량이 소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매우 적은 종목에서 대규모 신주가 시장에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버행은 단순히 몇 주가 나온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거래량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인 종목에 10만 주가 추가로 나오는 것과 하루 거래량이 5만 주밖에 되지 않는 종목에 10만 주가 나오는 것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10만 주라도 시장이 받아낼 수 있는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잠재 물량을 볼 때 현재 발행 주식 수, 그리고 평균 거래량 두 가지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나오는가, 아니면 여러 번에 나누어 나오는가입니다. 신주인수권이 한 번에 전부 행사되는 경우와 여러 차례 나누어 행사되는 경우는 시장에 주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시를 보다 보면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된 공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공시 하나만 보고 끝내지 말고 누적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 BW가 얼마나 발행됐는가, 그 중에서 얼마나 행사됐는가, 그리고 아직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200만 주가 발행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50만 주가 이미 행사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잠재 물량은 50만 주입니다. 반대로 20만 주밖에 행사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180만 주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처음 발행 규모는 같지만 현재 시점의 오버행 부담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처음 발행량보다 남아있는 물량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실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주가 발행되면 기존 주주에게는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당 가치의 희석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체 주식이 1,000만 주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주당 가치는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신주가 발행되어 전체 주식이 1,200만 주가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그대로라고 단순 가정하면 같은 기업 가치를 더 많은 주식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물론 실제 주가는 이렇게 단순한 계산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신주 발행으로 받은 돈, 사업 성장, 실적, 시장 기대, 수급 등 수많은 요소가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이해해야 할 기본 원리는 있습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존 한 주가 차지하는 몫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주 발행을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회사는 신주 인수권 행사로 행사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회사에 들어와 좋은 설비를 만들고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신사업을 키워서 회사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주식수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와 함께 그 돈이 회사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주가 10% 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확보한 자금으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했고 몇 년 뒤 영업이익 50% 증가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주식수가 10%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속 BW를 발행하고 리픽싱이 반복되고 신주가 계속 늘어나는데 회사의 실적은 좋아지지 않는다면 기존 주주는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BW를 볼 때 자금의 사용 목적도 중요합니다. 공장 증설인가? 연구개발인가? 운영자금인가? 기존 빚을 갚는 것인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것인가? 왜 돈이 필요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실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행사가액은 얼마인가? 두 번째, 현재 주가는 얼마인가? 세 번째, 행사 가능한 신주가 몇 주인가? 네 번째, 그중 이미 행사된 물량은 얼마인가? 다섯 번째, 아직 남아있는 물량은 얼마인가? 여섯 번째, 현재 발행 주식수 대비 몇 %인가? 일곱 번째, 평균 거래량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가? 여덟 번째, 회사는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이렇게 보면 단순히 BW가 있다, 악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행사 가능 물량과 실제 시장 매도 물량은 다릅니다. 신주 인수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그 주식을 반드시 즉시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잠재 물량은 가능성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매우 크다면 시장이 그 가능성을 미리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6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주 인수권이 행사되면 새로운 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주식이 앞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물량 부담을 오버행, 영어로 overhang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주 인수권 행사 자체가 곧바로 주가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물량인가, 현재 발행 주식 대비 몇 %인가, 얼마나 행사됐고 얼마나 남았는가, 시장이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회사가 확보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강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BW의 진짜 부담은 발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주식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입니다. 그래서 BW를 분석할 때는 처음 발행된 금액만 보지 말고 남은 잠재 주식 수와 오버행을 계산하는 습관,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 완전 정복 7강. 분리형 BW란 무엇일까? 채권과 신주 인수권이 따로 움직인다. 6강에서는 신주 인수권이 행사됐을 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핵심은 오버행, 영어로 overhang,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주식 물량입니다. 그리고 BW를 분석할 때는 처음 발행된 금액보다 아직 얼마나 많은 잠재 물량이 남아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7강에서는 BW를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조를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분리형 BW입니다. 먼저 BW의 영어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BW, Bond with Warrant, 본드 with Warrant, 본드, 채권, 워런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BW는 원래 채권과 신주 인수권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채권, 두 번째, 신주 인수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은 것이 BW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떼어낼 수 있을까요? 떼어낼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분리형 BW입니다. 분리형. 말 그대로입니다. 채권과 신주 인수권을 분리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영어 표현도 알아두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Bond with detachable warrant, Bond with detachable warrant. 여기에서 detachable, 쉽게 말하면
떼어낼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드 위드 디태처블 워런트는 쉽게 풀면 분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붙은 채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도 있겠죠.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할 수 없는 구조. 이것을 비분리형 BW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ond with Non-Detachable Warrant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Non-Detachable, 즉 떼어낼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기억하면 됩니다. 분리형은 따로, 비분리형은 함께. 이것만 기억해도 기본 구조는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분리형 BW에서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각각 별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1억 원짜리 분리형 BW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가능하다면 나중에는 채권은 채권대로 가지고 있고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선물 세트를 샀는데 상자 안에 커피와 상품권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내가 가지고 상품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BW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형 구조라면 채권 부분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 부분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조건에 따라 신주인수권은 별도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주인수권을 처분하고 채권 부분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투자자가 채권의 가치와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따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가치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회사가 돈을 갚을 수 있는가? 이자는 어떻게 되는가? 만기는 언제인가? 회사의 신용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반면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다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 주가가 얼마인가? 행사가액은 얼마인가? 행사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가? 리픽싱 조건은 있는가?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즉, 한 개의 BW 안에 있었지만 분리된 이후에는 채권과 워런트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 가액이 10,000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7,000원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10,000원을 내고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매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회사의 실적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주가가 20,000원이 됐습니다. 행사 가액은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장에서는 20,000원인데 신주인수권을 이용하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10,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주인수권의 경제적 매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채권의 가격과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분리형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기존 주주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신주인수권까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과거에 BW를 발행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투자자가 보기에 채권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BW 부담도 끝났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형 BW였다면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과 권리가 분리됐다면 채권이 상환되거나 처분됐다고 해도 남아있는 신주인수권이 나중에 행사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주가 발행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BW를 분석할 때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남았는가만 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이 얼마나 남아있는가입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채권 잔액. 이것은 회사가 갚아야 할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신주인수권 잔량. 이것은 앞으로 새롭게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의 잔량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가 행사되면 새로운 주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6강에서 배운 오버행과 연결됩니다.
분리되어 남아있는 신주 인수권이 많다면 그 권리는 미래에 행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된 주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신주 인수권 자체가 잠재적인 오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입니다. 과거에 발행된 분리형 BW에서 앞으로 행사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 권리를 전부 행사하면 200만 주가 새로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식 1000만 주에 비해 200만 주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과거에 발행된 BW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직 살아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200만 주 규모였지만 대부분 이미 행사됐고 현재 남은 물량이 10만 주뿐이라면 현재 시점의 잠재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강에서 배웠던 이 문장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처음 얼마를 발행했느냐보다 지금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공시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 분리형인가? 비분리형인가? 두 번째, 신주 인수권이 분리됐는가? 세 번째, 행사가액은 얼마인가? 네 번째, 행사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다섯 번째, 리픽싱 조건이 있는가? 여섯 번째, 현재 남아있는 신주인수권은 얼마나 되는가? 일곱 번째, 전부 행사되면 몇 주가 새로 생기는가? 여덟 번째, 현재 발행 주식 대비 몇 %인가? 이 정도만 확인해도 BW를 보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리형 BW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BW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수단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에 신주 인수권이라는 추가적인 매력을 붙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좋은 사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이익을 크게 늘린다면 기업 가치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왜 BW를 발행했는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입니다. 공장을 증설했는가, 연구개발에 투자했는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는가,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사용했는가, 기존 빚을 갚는 데 사용했는가, 이런 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라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누가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는가, 특정 투자자에게 대규모 권리가 집중돼 있는지, 여러 투자자에게 분산돼 있는지에 따라 시장에선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분리형 BW는 단순히 어려운 금융상품 이름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채권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따로 움직일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7강을 정리하겠습니다. BW는 Bond with Warrant, 채권과 신주 인수권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분리형 BW는 Bond with Detachable Warrant, 채권과 신주 인수권을 분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분리된 이후에는 채권과 신주 인수권이 각각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채권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신주 인수권입니다. 그 권리가 행사되면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고 지분 희석과 오버행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분리형 BW에서는 채권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주인수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진짜 끝을 알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사채 완전 정복 8강. BW는 누가 살까? 투자자는 왜 채권의 신주인수권까지 원할까? 7강에서는 분리형 BW를 배웠습니다. BW, Bond with Warrant, Bond with Warrant, 채권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신주인수권이 붙어있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분리형 BW에서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따로 떼어낼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BW는 누가 살까요? 그리고 투자자는 그냥 주식을 사면 되는데 왜 굳이 채권의 신주인수권까지 붙어있는 BW를 살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면 BW가 왜 만들어졌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BW 투자자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 증권사나 금융기관, 투자조합, 사모펀드, 전문 투자자, 법인, 개인 투자자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행 방식과 조건에 따라 투자자 구성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누가 샀는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샀는가입니다. BW의 구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BW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채권.
두 번째, 신주 인수권. 즉, 투자자는 하나의 상품을 통해 채권의 성격과 주가 상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돈을 빌려줍니다. 회사는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시면 만기에 약속된 조건에 따라 돈을 갚겠습니다. 이것이 채권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주 인수권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추가적인 선택권이 생깁니다. 회사가 별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가도 오르지 않는다면 신주 인수권의 매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해서 주가가 크게 오른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주 인수권의 행사 가액이 10,000원입니다. 현재 주가도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권리의 경제적 매력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회사의 실기 좋아졌습니다. 주가가 20,000원이 됐습니다. 행사 가액은 1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10,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0,000원입니다. 이제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훨씬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W 투자자는 단순히 채권 이자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을 때 신주인수권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까지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의 안정적인 성격과 주식 상승의 가능성을 함께 노리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면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할 신용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란 이름만 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분리형 BW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분리형이라면 채권과 신주 인수권을 따로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의 선택지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BW를 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채권 부분은 더 이상 보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따라 채권을 처분하고 신주 인수권은 별도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신주 인수권을 처분하고 채권만 보유하는 전략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과 신주 인수권을 각각 다른 투자산처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형 BW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왜 이런 조건을 투자자에게 제공할까요? 회사가 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1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회사의 신용도가 높지 않거나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일반 채권을 별로 사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십시오. 그런데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투자자에게 조금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채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주인수권입니다. 즉, 신주인수권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BW가 일반적인 채권보다 복잡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금을 조달하고 싶습니다. 투자자는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추가적인 이익 가능성을 원합니다. 그래서 채권과 신주 인수권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BW를 이용하면 일반 채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주가 상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와 BW 투자자에게는 서로 좋은 거래처럼 보여도 신주 인수권이 나중에 행사되면 새로운 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W를 볼 때는 세 사람의 입장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됩니다. 첫 번째, 회사. 회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BW를 발행합니다. 두 번째, BW 투자자. 투자자는 채권에서 얻는 가치와 신주 인수권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가능성을 봅니다. 세 번째, 기존 주주. 기존 주주는 나중에 신주 인수권이 행사되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주식이 생길지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BW 공시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BW를 샀는가입니다. 공시를 보면 발행 대상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금융기관인지, 투자조합인지, 법인인지, 특정 투자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명한 기관이 샀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문 투자자가 BW를 샀다고 해서 그 투자자가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투자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보통주를 현재 시장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하지만 BW 투자자는 채권 조건, 이자, 만기, 행사가액, 리픽싱, 담보나 기타 계약 조건 등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투자했느냐보다 어떤 조건으로 투자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15,000원입니다. 그런데 BW의 행사가액이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픽싱 조건까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 주주가 15,000원의 주식을 사는 것과 신주 인수권을 가진 투자자의 위치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투자자가 들어왔다, 기관이 들어왔다 라는 뉴스만 보고 무조건 호재라고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투자 조건을 봐야 합니다. 또 하나, BW 투자자가 회사의 장기 성장만 보고 투자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투자자는 채권 수익, 신주 인수권 가치, 주가 움직임, 자금 회수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와 BW 투자자의 목표가 반드시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BW 투자자 정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시를 봤다면 먼저 누가 샀는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얼마를 샀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행사가액은 얼마인가? 리픽싱 조건은 있는가? 행사 기간은 언제인가? 분리형인가? 신주인수권을 따로 처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계산합니다. 전부 행사되면 몇 주가 새로 생기는가? 그리고 현재 발행 주식 대비 몇 %인가? 이렇게 봐야 단순히 누가 BW를 샀다는 뉴스에서 끝나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조달한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공장 증설, 신사업, 시설 투자, 운영자금, 채무상환, 인수합병. 같은 100억 원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BW로 조달한 돈을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고 그 결과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면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을 기업 가치 증가가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계속 돈이 부족해서 BW를 반복적으로 발행하고 리픽싱이 반복되고 신주가 계속 늘어나는데 실적은 좋아지지 않는다면 기존 주주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BW를 무조건 악재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유명한 투자자가 샀으니 무조건 호재라고 말하는 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결국 조건과 숫자를 봐야 합니다. 오늘 8강을 정리하겠습니다. BW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금융기관, 투자조합, 법인, 전문 투자자, 개인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BW에 투자하는 이유는 채권의 가치와 함께 주가가 상승했을 때 신주 인수권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는 누가 샀다는 사실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조건으로 샀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행사가액, 리픽싱, 행사기간, 분리 여부, 남은 신주 인수권, 잠재 신주수, 그리고 자금 사용 목적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8강에서 이 문장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BW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샀느냐보다 어떤 조건으로 샀느냐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에게는 그 조건이 앞으로 몇 주에 새로운 주식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주인수권 부사채 완전 정복 구강. BW 발행은 무조건 악재일까? 좋은 BW와 위험한 BW를 구별하는 법. 지금까지 BW의 구조를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BW, 영어로는 Bond with Warrant, Bond with Warrant, 본드, 채권, 워런트, 신주인수권, 즉 신주인수권이 붙어있는 채권입니다. 8강에서는 BW를 누가 사고 투자자는 왜 BW에 투자하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유명한 기관이 투자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BW가 발행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으로 발행했는가, 그리고 조달한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입니다.
오늘 9강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갑자기 BW 발행을 공시했습니다. 그러면 주식 게시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BW 나왔다. 신주 나온다. 주식수 늘어난다. 악재다. 팔아야 한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BW 발행 자체만으로 무조건 악재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좋지 않은 BW가 반복적으로 발행된다면 기존 주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BW라는 단어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BW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먼저 회사가 왜 BW를 발행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돈이 필요합니다. 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생산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운영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BW라도 돈이 필요한 이유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만으로는 주문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BW를 발행해 5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생산시설 확대에 사용합니다. 몇 년 뒤 새로운 공장이 가동됩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기업 가치가 커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처음 BW를 발행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무조건 악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서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한 자금으로 회사의 이익이 그보다 더 크게 성장한다면 기업 가치 증가가 희석 부담을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B기업을 보겠습니다. 회사의 사업이 계속 좋지 않습니다. 영업에서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합니다. 현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BW를 발행합니다. 그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돈이 부족합니다. 다시 BW를 발행합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행사 가액도 조정됩니다. 다시 주가가 떨어집니다. 또 리픽싱이 발생합니다.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 생길 수 있는 주식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회사의 매출과 이익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기존 주주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의 가치가 커지는 속도보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자 한 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조각으로 나눴습니다. 내가 한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피자의 10%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서 피자를 12조각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내가 가진 피자는 여전히 한 조각입니다.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지분 희석, 영어로는 dilution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자의 크기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BW로 조달한 돈을 이용해서 회사의 사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피자 자체가 2배로 커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각수는 늘어났지만 전체 피자가 훨씬 커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조각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자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조각수만 10조각, 12조각, 15조각, 20조각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기존 한 조각의 상대적인 몫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BW의 핵심은 주식수가 늘어나느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기업 가치가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BW와 위험한 BW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첫 번째, 자금 사용 목적을 봅니다. 가장 먼저 볼 부분입니다. 회사가 조달한 돈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공장 증설, 생산 능력 확대, 연구 개발, 성장 사업 투자, 인수 합병, 이런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앞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영업에서 계속 현금을 만들지 못하고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W를 반복적으로 발행한다면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발행 규모를 봅니다. 100억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크다, 작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회사의 규모와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주주에게는 금액보다 잠재적으로 몇 주가 새로 생길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현재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입니다. BW의 신주 인수권이 전부 행사됐을 때 50만 주가 생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발행 주식 대비 약 5%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는 현재 주식이 1,000만 주인데 전부 행사하면 300만 주가 새로 생깁니다. 기존 주식 대비 30%입니다. 같은 BW라는 이름이지만 기존 주주가 느끼는 희석 부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재 발행 주식 대비 잠재 신주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행사 가액을 봅니다. 현재 주가와 행사 가액을 비교합니다. 현재 주가가 2만 원, 행사 가액이 10,000원이라면 신주 인수권자의 권리 행사에 경제적 매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주가가 7,000원인데 행사 가액이 10,000원이라면 당장 권리를 행사할 경제적 매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리픽싱이 있는가? 네 번째, 리픽싱 조건을 봅니다. 리픽싱, 영어로 refixing, 가격을 다시 정한다. BW에서는 행사 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가가 내려갔을 때 행사 가액도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잠재적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사 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최저 조정 가액까지 내려갔을 때 몇 주가 생길 수 있는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반복 발행 여부를 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BW를 발행한 회사와 몇 년 동안 계속 BW를 발행하는 회사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 현금 흐름은 좋지 않은데 BW, 전환사채, 유상증자 등을 반복적으로 이용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본업으로 현금을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남아있는 물량을 봅니다. 과거에 BW를 많이 발행했더라도 대부분 이미 행사되고 남은 신주인수권이 거의 없다면 현재의 오버행 부담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몇 년 전에 발행한 BW인데도 아직 행사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이 많이 남아있다면 앞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발행 규모보다 현재 남아있는 신주인수권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회사 실적의 방향을 봅니다. BW를 발행한 뒤 회사의 매출은 늘었는가? 영업이익은 좋아졌는가? 영업 현금 흐름은 개선됐는가? 조달한 돈이 실제로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회사가 1,000억 원을 조달했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1,000억 원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BW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희석은 발생할 수 있지만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 가치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BW. 반대로 위험한 BW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커지지 않는데 리픽싱과 반복 발행으로 주식 수만 계속 늘어나는 BW. 이 차이를 이해하면 BW 발행 공시를 보고 무조건 겁먹을 필요도 없고 무조건 호재라고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시를 열고 숫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BW 공시가 나오면 순서대로 보십시오. 첫 번째, 왜 돈이 필요한가? 두 번째, 얼마를 조달하는가? 세 번째, 행사 가액은 얼마인가? 네 번째, 리픽싱 조건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최저 조정 가액은 얼마인가? 여섯 번째, 전부 행사되면 몇 주가 생기는가? 일곱 번째, 현재 발행 주식 대비 몇 %인가? 여덟 번째, 과거 BW와 전환사채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아홉 번째, 회사가 이런 자금 조달을 반복하고 있는가? 열 번째, 조달한 돈이 실제로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10가지를 확인하면 BW 공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환사채와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12. Convertible Bond, Convertible Bond, 전환할 수 있는 채권, BW, Bond with Warrant, Bond with Warrant, 신주 인수권이 붙은 채권. 구조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존 주주가 확인해야 하는 핵심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CB든 BW든 공시를 볼 때는 발행 금액만 보지 마십시오. 반드시 잠재 주식수로 바꾸어 생각하십시오. 오늘 9강을 정리하겠습니다. BW 발행은 무조건 악재가 아닙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좋은 사업에 투자하려고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 기업 가치가 크게 증가한다면 희석 부담을 넘어서는 성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계속 나쁜데 BW를 반복적으로 발행하고 리픽싱이 계속되고 잠재 신주가 계속 늘어나고 영업 현금 흐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존 주주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BW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돈을 왜 조달했는가, 몇 주가 새로 생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돈으로 기업 가치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강에서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BW의 진짜 악재는 발행 자체가 아닙니다.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 완전 정복 10강. BW 최종 정리 공시를 보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지금까지 우리는 BW를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BW, 영어로는 Bond with Warrant, Bond with Warrant. 영어를 풀어보면 구조가 바로 보입니다. Bond, 본드, 채권입니다. with,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warrant, 미리 정해진 조건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bond with warrant, 채권에 신주 인수권이 붙어있는 상품, 바로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입니다. 10강은 마지막 강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배우지 않겠습니다. 1강부터 9강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 투자자가 공시를 보는 순서대로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BW 공시를 처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발행금액,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행사가액, 행사기간, 리픽싱, 최저 조정가액, 분리형, 신주 인수권, 행사 가능 주식수, 수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무엇부터 봐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정해놓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BW 공시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질문하십시오. 회사가 왜 돈을 빌리는가?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사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BW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한 이유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달한 돈이 미래의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본업에서 현금을 만들지 못하고 직원 급여, 원재료 구입, 일상적인 운영비, 기존 빚 상환을 위해 계속 외부에서 돈을 조달하고 있다면 조금 더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자금 사용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얼마를 발행했는가입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가 자주 실수합니다. 500억 원, 1000억 원. 이 숫자만 보고 크다, 작다 판단합니다. 하지만 절대 금액만 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아주 큰 회사가 500억 원을 조달하는 것과 규모가 작은 회사가 500억 원을 조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발행 금액은 회사의 규모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주라면 발행 금액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몇 주가 새로 생길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행사가액을 확인합니다. 행사가액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주식을 취득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BW 발행 금액이 50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해를 위해 행사가액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00억 원을 10,000원으로 나누면 500만 주입니다. 조건을 단순화한 예시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잠재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식이 생길 수 있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현재 회사의 발행 주식이 몇 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발행 주식이 1억 주인데 500만 주가 새로 생기는 것과 현재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인데 500만 주가 새로 생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기존 주식 대비 약 5% 수준입니다. 뒤의 경우는 기존 주식 대비 50% 수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분 희석의 크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분 희석, 영어로 dilution. 기존 주주의 지분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BW를 볼 때는 발행 금액을 본 다음 반드시 잠재 신주수, 그리고 기존 발행 주식 대비 비율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리픽싱 조건을 확인합니다. 리픽싱, 영어로 refixing, 다시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BW에서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조건에 따라 행사가액이 내려갈 수 있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행사가액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행사가액이 7,000원으로 조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0,000원일 때보다 7,000원일 때 더 많은 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현재 행사가액만 보면 안 됩니다. 공시에서 최저 조정가액, 즉 행사가액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 조정가액까지 내려간다면 최대 몇 주가 생길 수 있는가?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BW의 위험은 현재 보이는 숫자보다 조건이 가장 불리하게 움직였을 때 얼마나 많은 주식이 생길 수 있는지를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행사 기간을 확인합니다. 신주 인수권은 언제든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와 행사가액을 비교합니다. 행사가액이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7,000원이라면 당장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경제적 매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사가액은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20,000원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주 인수권자의 입장에선 권리 행사에 대한 경제적인 매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이, 그리고 행사 기간,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6번째, 분리형인지 확인합니다. 분리형 BW에서는 채권과 신주 인수권을 따로 떼어낼 수 있습니다. 채권을 처분했다고 해서 신주 인수권까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과거에 발행한 BW가 상환됐다는 내용만 보고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형이었다면 신주 인수권이 아직 남아있는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7번째로 연결됩니다. 잔여 신주 인수권 물량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많이 발행했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투자자에게는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주가 생길 수 있는 BW였습니다. 그런데 480만 주에 해당하는 권리가 이미 행사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은 잠재 물량은 20만 주 수준입니다. 반대로 500만 주 가운데 50만 주만 행사되고 450만 주가 아직 남아있다면 잠재적인 부담은 훨씬 큽니다. 이렇게 앞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물량 부담을 오버행, 영어로 overhang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BW 공시를 볼 때 과거 발행 금액만 보지 말고 반드시 잔여 물량과 오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8번째, 누가 BW를 샀는가를 확인합니다. 금융기관, 투자조합, 사모펀드, 법인, 전문 투자자, 개인 투자자, 여러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한 기관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호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BW 투자자와 일반 주주의 투자 조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주는 시장에서 보통 주를 삽니다. 하지만 BW 투자자는 채권 조건과 함께 행사가액, 리픽싱, 행사기간, 분리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샀는가보다 어떤 조건으로 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9번째입니다. 회사가 BW를 반복적으로 발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한 번의 BW 발행으로 성장 자금을 확보한 회사와 몇 년 동안 계속 BW 전환사채 유상증자를 반복하는 회사는 같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본업에서 현금이 계속 부족하고 외부 자금 조달이 없으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회사라면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와 연결해야 합니다. 매출은 성장하는가, 영업이익은 좋아지는가, 영업현금 흐름은 개선되는가, 부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조달한 돈이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BW로 받은 돈이 기업 가치를 키우고 있는가, 이것이 최종 판단입니다. BW 때문에 주식 수가 10%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몇 년 뒤 회사의 이익이 50%, 100% 증가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주식 수가 10% 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나쁜 자금 조달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식 수는 10%, 20%, 30% 계속 늘어나는데 매출도 그대로, 이익도 그대로, 현금 흐름도 나쁩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W를 판단하는 최종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업 가치 증가와 지분 희석 부담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기업 가치가 커지는 속도가 희석보다 빠르다면 BW가 회사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 가치는 커지지 않는데 주식 수만 계속 늘어난다면 기존 주주에게는 위험한 자금 조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강부터 10강까지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BW, Bond with Warrant, 채권과 신주 인수권의 결합입니다.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BW를 발행합니다. 투자자는 채권의 가치와 신주 인수권의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신주 인수권에는 행사가액과 행사기간이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조건에 따라 리픽싱으로 행사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행사가액이 내려가면 잠재적으로 생길 수 있는 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이 행사되면 새로운 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 물량은 오버행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형 BW라면 채권과 신주 인수권을 따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W 발행 자체를 무조건 악재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 사용 목적, 발행 규모, 행사가액, 리픽싱, 최저 조정가액, 행사기간, 분리 여부, 자녀 신주 인수권, 잠재 신주수, 희석 비율, 반복 발행 여부, 실적과 현금 흐름, 이것들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를 볼 때마다 같은 순서로 반복하면 됩니다. 왜 돈이 필요한가? 얼마를 발행했는가? 몇 주가 생길 수 있는가? 현재 주식 대비 몇 %인가? 리픽싱 되면 얼마나 더 늘어나는가? 아직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 돈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 7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떠오른다면 BW의 기본 구조는 이미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CB와 비교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CB, Convertible Bond, Convertible Bond, 전환할 수 있는 채권, BW, Bond with Warrant, Bond with Warrant, 신주 인수권이 붙은 채권. 둘의 구조는 다르지만 기존 주주가 마지막에 확인해야 하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앞으로 주식수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보다 기업 가치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 2가지입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체를 공부하는 이유는 용어 하나를 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시가 나왔을 때 악재다, 호재다.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숫자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주 인수권 부사체 1강부터 10강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BW는 무조건 악재도, 무조건 호재도 아닙니다. 조건과 숫자를 계산하고 희석보다 기업 가치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